하지만 단순히 디아스를 왼쪽에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와 함께 전술적인 변화가 이뤄졌다는 건데요. 안녕하세요. 축구보는 기자입니다. 리버풀이 비아레알에게 3대2 승리를 거뒀는데요. 이날 리버풀이 전반전에 엄청나게 고전하다가 후반전에 확 바뀐 점이 인상적이었어요. 슈팅 기록만 봐도 이 점이 아주 명확하게 드러났는데요. 전반전에는 비아레알이 5개, 리버풀이 2개에 그쳤지만 후반전엔 비아레알이 0개, 리버풀이 무려 13개를 때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꿔버린 클롭 감독의 전술 변화에 대해 분석해봤는데요. 그러려면 먼저 전반전에 리버풀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를 봐야겠죠. 전반전 비아레알의 노림수는 아주 명확했습니다. 리버풀 기준 좌측, 즉 로버트슨이 있는 쪽을 공략하겠다는 것이었어요. 비아레알 선수들의 평균 위치에서도 그 점이 잘 드러났는데요. 우측에서만 거의 4명이 있는 게 보이죠? 이 중 특히 주목할 움직임을 보인 건 카푸에였어요. 우측 풀백인 포이스가 상대적으로 아래에 있었는데도 카푸에가 측면으로 자주 빠졌기 때문에 모레노, 로셀소와 함께 측면 숫자를 더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셋은 서로의 위치를 계속해서 바꿔가면서도 어떻게든 로버트슨 쪽을 누군가가 채우도록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한 가지 더 준비를 해왔는데요. 바로 좌측 센터백인 토레스를 이용하는 것이었습니다. 토레스가 볼을 잡으니까 리버풀 선수들도 전체적으로 이쪽으로 움직이게 됐는데, 이렇게 리버풀이 그들 기준 우측으로 쏠리게 됐을 때 바로 반대편으로 롱패스를 때려버렸어요. 토레스는 오늘 경기에서 총 14번의 롱패스를 수입했고 그중 9번을 성공시켰는데, 성공 횟수로만 보면 양팀 통틀어 가장 많습니다. 근데 지금 카푸에하고 로셀소가 모두 측면으로 빠져있질 않죠. 그래도 괜찮았어요. 우측 톱인 모레노가 대신 측면으로 빠졌거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는 누구라도 일단 무조건 들어갔습니다. 그게 이번엔 모레노였을 뿐이죠. 따라서 이렇게 반대편으로 전환됐을 때 당장 얘를 저지할 수 있는 건 로버트슨밖에 없었는데요. 이 틈에 카푸에나 로셀소가 추가적으로 로버트슨과 반다이크 사이의 공간을 노렸습니다. 자연스럽게 이건 반다이크가 막아주게 되겠죠. 사실 반다이크의 클래스를 생각했을 때 이것 자체는 괜찮았어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즉 반다이크가 카푸에를 막느라 여기에 고정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리버풀은 반대 전환 상황에 대비하기 위해서 다시금 전체 움직임을 이쪽으로 가져가는 중이죠. 그게 제대로 자리를 잡기 전에 다시 한번 크로스로 반대편 노리기. 이게 비아레알이 오늘 가져온 핵심적인 공격 컨셉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이게 득점으로도 이어졌어요. 지금도 후방에서 토레스가 볼을 잡고 있는 중인데요. 로버트슨 쪽을 보시면 비아레알이 벌써부터 로버트슨을 2대1로 몰아붙이고 있죠. 여기로 냅다 롱패스가 들어갔습니다. 이미 2대1로 몰린 로버트슨이 이걸 막아내는 건 아주 힘든 일이었어요. 게다가 비아레알은 센터백이 볼을 잡고 있는데도 중원 싹 버리고 6명이 죄다 침투하고 있는 중입니다. 리버풀은 4-1-4-1처럼 위치하면서 이쪽에서 압박 지점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거 짧은 패스로 뚫기 힘드니까 죄다 앞에 붙여놓고 롱패스로 뚫겠다는 거예요. 일단 이 롱패스는 가장 측면에 있던 카푸에가 받았습니다. 약간 볼터치가 튀긴 했는데 그래도 빼앗기진 않았어요. 이제 반대편으로 전환할 차례죠.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6명이 아까 최전방에서 죄다 침투하고 있던 그 6명입니다. 리버풀은 수비형 미드필더 위치에 있던 파비뉴가 들어오긴 했지만 그래도 5명밖에 없어요. 그마저도 반대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대형이 크게 흐트러졌죠. 그래서 지금 이쪽에 둘이나 자유롭게 비게 된 겁니다. 카푸에가 떡하니 보면서 이쪽으로 크로스를 투입했고 그게 그대로 코클랭에게 걸리면서 동점골을 내주게 됐죠. 이렇듯 비아레알은 계속해서 리버풀의 왼쪽을 노리려고 했어요. 이건 리버풀의 수비뿐만이 아니라 공격 작업에도 영향을 미쳤는데요. 이건 리버풀이 공격을 할 때의 모습 중 하나입니다. 보시면 전체적으로 오른쪽에 쏠려있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선수는 양 윙어인 살라와 마네예요. 살라는 가장 측면에 붙어 있습니다. 몇 차례 리뷰에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거의 시즌 내내 나왔던 모습이에요. 반면 마네는 중앙에 있죠. 풀백인 포이스도 그에 맞춰서 중앙까지 좁힌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비어있는 이 측면 공간은 누가 노리냐? 리버풀은 이걸 로버트슨의 오버래핑으로 채워왔어요. 그림으로 보자면 이렇습니다. 리버풀은 기본적으로 4-3-3 포메이션으로 소개되지만 공격 시엔 이렇게 2-3-5 형태를 만드는데요. 5의 좌우측 끝을 보면 하나는 로버트슨, 하나는 살라가 맡고 있습니다. 좌측에서 마네가 중앙으로 좁히면서 전개에 도움을 주거나 아니면 조타가 내려가면서 비운 자리를 대신 채우거나 하기 때문에 전술적인 구조상 마네는 살라처럼 측면을 계속해서 점유할 수가 없었어요. 여기에는 마네의 전개 능력을 살리기 위한 목적, 살라의 개인 능력을 최대한 살리기 위한 목적, 아놀드에게 킥력을 살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 등등 여러 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에서 중요한 건 결국 로버트슨이 측면을 맡기 위해 올라와야 한다는 부분이에요. 비아레알은 작정하고 이걸 노린 겁니다. 케이타의 기가 막힌 백패스가 나왔던 장면이에요. 경기를 보신 분들께서는 아마 기억에 남으실 것 같은데요. 이때 마네와 살라의 위치는 방금 보여드렸던 리버풀의 공격 장면과 아주 흡사합니다. 마네가 중앙에 있고 살라는 측면에 붙어 있죠. 그리고 로버트슨이 꽤나 측면 높은 곳에서 올라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에서 케이타의 백패스로 인해 볼 소유권이 넘어가니까 어떻게 됐냐? 모레노와 로셀소가 바로 반다이크의 양쪽으로 침투했습니다. 로버트슨이 로셀소의 침투를 저지하러 열심히 복귀는 했지만 이미 너무 많이 올라와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아주 힘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끝끝내 로셀소의 침투를 막질 못했습니다. 이건 알리송이 간신히 튀어나와서 막아냈지만 리버풀 입장에선 정말 위험할 수도 있었던 상황이었죠. 케이타의 어마어마했던 실책이 가장 눈에 띄는 장면이었지만 동시에 비아레알이 어째서 리버풀의 좌측을 타겟으로 삼았는지도 알 수 있는 장면이기도 했어요. 때문에 리버풀은 공수 양면에서 완벽하게 잡아먹히고 있었습니다. 특히 비아레알의 이 로버트슨 쪽을 집중적으로 공략한다는 그림은 어떻게든 해결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클롭 감독의 전술 변화가 빛을 발했는데요. 클롭 감독은 후반전에 조타를 빼고 좌측 윙어 자리에 디아스를 새롭게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디아스를 왼쪽에 놓는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었어요. 중요한 건 그와 함께 전술적인 변화가 이뤄졌다는 건데요. 먼저 디아스의 위치를 보시면 완전히 측면에 딱 하고 붙어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전반전에 살라가 우측에서 맡고 있던 역할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디아스가 측면에 붙었으니까 로버트슨이 올라갈 필요성이 떨어지게 됐어요. 대신에 그 반대편 본래 측면에 딱 붙어있는 역할을 맡았던 살라가 이제 중앙으로 좁혀있고 이쪽 측면 공간으로 아놀드가 오버랩을 하고 있습니다. 클롭 감독이 전반전에 좌측과 우측이 하던 역할을 후반전에 서로 완전히 바꾼 거예요. 이건 지금까지 리버풀이 좌측 윙어를 중앙으로 좁히고 로버트슨을 올린다는 것을 이용하고 있던 비아레알에게 있어 아주 효과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로버트슨이 기존보다 아예 내려간 위치에 머물고 있는 데다가 후반에 투입된 디아스는 남들보다 좋은 체력을 바탕으로 발빠르게 수비 지역으로 복귀할 수도 있었고 측면을 파괴할 수 있을 만큼 개인 능력도 출중한 선수였거든요. 게다가 본래 이 지역을 같이 커버하고 있던 티아고는 티아고대로 또 이 위치에서 머물고 있었기 때문에 비아레알 입장에선 타겟으로 삼고 있던 지역에 숫자가 확 늘어나 버린 셈이 됐어요. 지금 장면도 보시면 거의 마찬가지 그림이 계속 나왔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티아고와 로버트슨이 상대적으로 후방에 위치하고 있죠. 반대로 오른쪽에선 파비뉴와 케이타가 둘 다 거의 최전방까지 올라가 있어요. 아놀드가 우측면, 디아스가 좌측면을 맡고 있다는 점도 아까와 동일합니다. 파비뉴가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는 첫째로 측면에 벌린 아놀드와 중앙으로 좁힌 살라 사이의 공간이 비었기 때문이고 둘째로 우측 센터백인 코나테가 전반보다 훨씬 많이 올라와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비뉴의 전진은 단순히 숫자만 늘려준 게 아니라 비아레알에게 혼란을 안겨주는 부가 효과까지 안겨줬는데요. 파비뉴의 득점이 터지기 직전의 장면이에요. 지금 선수들 위치만 보시면 아까와 비슷하면서도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일단 로버트슨과 티아고 위치는 동일해요. 디아스가 좌측면 끝자락에 위치한 것까지도 똑같은데요. 지금 볼이 있는 이 우측면에서 모습만 다릅니다. 하지만 흐름을 보시면 이해가 되는데 최초의 측면에 있던 아놀드가 이렇게 중앙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 아놀드가 중앙으로 빠지면서 살라가 대신 측면을 맡으러 이렇게 움직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살라가 맡던 하프 스페이스 지역이 비었죠. 이걸 파비뉴가 대신해서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즉 새 선수가 맡던 역할과 위치가 순간적으로 바뀌게 된 거죠. 이렇게 되면 수비하는 입장에선 자기가 누굴 막아야 하는지 헷갈리게 되고 그 판단의 틈 사이에서 공간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살라와의 연계 속에서 파비뉴가 자유로운 공간을 확보했고 그대로 본래 살라가 맡을 역할인 득점까지 해낼 수 있었어요. 선수들이 순간적으로 위치가 바뀌었음에도 해당 위치에서 자신이 어떤 움직임을 취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장면이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리버풀 선수들의 전술적 이해도가 뛰어나다는 걸 칭찬해야겠지만 그보다도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빠르게 전술적 수정을 가한 클롭 감독의 모습을 역시 더 높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단한 감독의 대단한 선수들, 리버풀이 결승에 올라갈 자격이 있는 팀임을 잘 보여주는 경기였어요. 이상으로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